쾅, 쾅, 쾅. 어둠이 짙게 깔린 로마 외곽의 한 저택.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육중한 찰갑 소리는 불길한 죽음의 전령이었습니다. 서기 65년, 로마 황제 네로의 근위대장이 보낸 서슬퍼런 칼날이 세네카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평생을 절제와 지혜를 논하던 69의 노후 철학자 앞에 놓인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한 잔의 독배와 날카로운 단검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다. 그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죽음의 방식뿐이다. 근위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친구들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 오열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의 선고를 받은 세네카의 눈빛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울부짖는 제자들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철학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운명의 가혹한 타격에 대비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수련하며 쌓아온 그 수많은 시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세네카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차분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에게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자 그는 곁을 지키던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 대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본보기였습니다. 이 강렬한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찬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지혜의 밤에서는 죽음마저 예술로 승화시킨 세네카의 일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네카는 아내 파울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죽기를 원하며 자신의 팔목을 함께 그었습니다. 두 사람의 붉은 피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너무 노쇠하고 마른 체구 탓에 피가 잘 흐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았고 고통은 길어만 갔습니다. 그는 동미나리즙을 마시고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로 몸을 옮겼습니다. 증기 속에서 숨이 가빠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곁에 있는 서기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구술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공포 앞에서 그는 왜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준 이 초연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한 소년의 고독하고도 치열했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스페인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태어난 한 병약한 소년이 어떻게 로마 최고의 권력자이자 철학자가 되었는지 그 운명적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스페인 남부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도시 코르도바. 그곳의 한 저택 안뜰에서 한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훗날 로마 제국을 뒤흔들 대철학자가 될 아이였지만 당시의 세네카는 그저 언제 숨이 멎을지 몰라 부모의 애를 태우던 병약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천천히 들이마시렴.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지 않니? 어머니 헬비아는 정성스레 아들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세네카는 평생을 따라다닌 만성적인 천식과 폐결핵 때문에 밤마다 질식할 것 같은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소년에게 죽음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가깝고도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걸까요? 헬비아는 아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육신은 비록 약할지 몰라도 네가 읽는 책들과 네가 품은 생각은 그 누구보다 강하단다. 코르도바의 흙먼지 너머를 보렴. 너는 이곳에 머물 아이가 아니야. 세네카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대세네카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로마의 정치가로 대성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는 그 부족함을 채울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와 논리였습니다. 로마는 칼로 세워졌으나 혀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네 몸이 약하다면 네 목소리를 칼보다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 아버지는 세네카를 데리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이 모여드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대리석으로 뒤덮인 거대한 건축물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마차의 행렬, 그리고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열기. 시골 소년 세네카에게 로마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차가운 승고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에서 소티온과 아탈루스 같은 스토아파의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아탈루스 선생의 가르침은 소년의 영혼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이 가슴의 통증이 저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아탈루스는 어린 제자의 어깨를 짚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네카야,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육체는 감옥일 수 있으나 정신은 언제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법이란다. 이 가르침에 매료된 어린 세네카는 극단적인 절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화려한 음식을 멀리하며 오직 차가운 물과 소박한 채소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육체의 나약함을 정신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현실 정치와 동떨어진 은둔 철학자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아버지는 세네카를 다그쳤습니다. 네가 배우는 철학이 내 배를 채워주더냐. 로마의 시민들은 철학자의 고결한 문장보다 정치가의 화려한 변론에 더 열광한다. 당장 그 쓸데없는 금욕을 멈추고 법정으로 나가라. 세네카는 아버지의 기대와 자신의 내면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천식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밤새워 수사학을 공부하고 동시에 철학적 성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로마인들이 그를 철학하는 정치가라고 부르게 된 배경에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의 단련이 있었던 셈입니다. 코르도바의 아픈 소녀는 어느덧 로마 법정에 가장 주목받는 청년 변론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그 논리적인 전개와 유려한 문장에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명성이 자신을 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것임을 말이죠. 이제 로마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기 시작했고 그 시선 중에는 세네카의 천재성을 시기하는 관력자들의 서늘한 눈빛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 원로원 광장은 오늘도 수만 명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한가운데 비단 톡가를 우아하게 걸친 한 남자가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바로 30 중반의 나이에 로마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변론가로 떠오른 세네카였습니다. 그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자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듯 소란스럽던 광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로마 시민 여러분, 정의는 칼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진실한 문장 속에 있습니다. 세네카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폐부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천식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문장 하나하나에 리듬을 싣고 단어 하나하나에 영혼을 불어넣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고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로마의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세네카, 자네의 연설은 마치 신들의 노래 같군.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쥐었다 펴는 건가? 동료 의원들의 찬사가 쏟아졌고 세네카는 명성과 부를 한 몸에 안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변론가를 넘어 황실의 주목을 받는 유력한 정치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의 조명이 밝아질수록 그 뒤편에 드리운 그림자도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인물은 광기와 변덕의 상징, 황제 칼리굴라였습니다. 어느 날, 원로원에서 세네카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의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황제 칼리굴라는 그 모습을 구석에서 가늘게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가 세네카에게 향할수록 황제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살기 어린 질투가 피어올랐습니다. 고작 저런 시골뜨기 변론가가 나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는단 말인가? 세네카, 저놈의 혀가 너무 길구나. 저 혀를 영원히 잠재워야겠다. 황제는 즉시 사형 집행관을 불렀습니다. 세네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제의 측근 중 한 명이었던 여인이 칼리굴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폐하, 굳이 손을 더럽히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자는 이미 심각한 폐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곧 각혈하며 쓰러져 죽을 목숨인데 죽어가는 자를 죽여서 황제의 자비심에 흠집을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칼리굴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산송장에게 사형은 과분하다는 조롱 섞인 자비였습니다. 세네카는 그렇게 우연과 조롱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화려한 명성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권력자의 변덕 앞에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세네카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등불을 밝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혀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죽이기도 하겠구나. 로마의 권력은 달콤한 포도주가 아니라 독이 든 상배였다. 그는 다시 철학책을 펼쳤습니다. 세상의 박수갈채가 커질수록 영혼은 공허해졌고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평온한 철학자의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칼리굴라가 암살되고 새로운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즉위하자 세네카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찬란한 복귀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황궁의 여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암투 속에서 세네카라는 이름은 다시금 누군가의 제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실의 공기는 언제나 향기롭고 우아했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고기 냄새보다 지독한 질투와 음모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암살되고 그의 숙부였던 클라우디우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자 세네카의 앞날은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침실을 차지한 젊고 탐욕스러운 황비 메살리나가 이미 그를 사냥감으로 점찍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오후 황궁의 깊숙한 밀실에서 메살리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측근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건방진 변론가 세네카를 치워버려야겠어. 감히 나의 적대자인 율리아 리빌라와 가깝게 지내다니. 그 둘을 간통죄로 엮어버려 황제께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메살리나의 질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조카인 율리아 리빌라를 몰락시키기 위해 로마의 가장 고결한 지성이라 불리던 세네카를 도구로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파렴치한 소문이 순식간에 로마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어제까지 세네카의 연설에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카가 황실의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라니 정말 충격적이군. 겉으로는 절제를 말하더니 속은 구렁이 같았단 말인가. 원로원 법정에 선 세네카는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황제의 귀를 장악한 메살리나의 음모 앞에서는 그 어떤 유려한 변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헌제 클라우디우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당장 세네카의 목을 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턱 밑까지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번에는 그의 평소 명망이 목숨줄을 살려주었습니다. 폐하, 그를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로마에서 가장 멀고 험한 곳으로 보내 영원히 잊히게 만드는 것이 더 잔인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형은 유배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세네카에게 주어진 목적지는 코르시카 섬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휴양지와는 전혀 딴판인 당시의 코르시카는 거친 파도와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야만적인 원주민들만이 가득한 척박한 돌섬이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저택과 수만 권의 장서, 그리고 자신을 우러러보던 수많은 제자를 뒤로한 채 세네카는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멀어지는 로마의 해안선을 바라보며 그는 뼈저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어제는 로마의 태양이었으나 오늘은 버림받은 죄수 신세가 된 자신의 운명을 보며 그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운명은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농담을 던지는구나. 하지만 나를 코르시카로 보낼 수는 있어도 나의 정신까지 그곳에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코르시카에 도착한 세네카를 맞이한 것은 끝없이 몰아치는 차가운 바닷바람과 소금기 서린 척박한 흙뿐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연을 대신 딱딱한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고 부드러운 침대 대신 차가운 바위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유체의 병은 다시 도졌고 마음은 고립감에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비참한 유배지에서 세네카의 철학은 비로소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야말로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증명할 기회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깎아내듯 시련은 그의 영혼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앉아 로마에 계신 어머니 헬비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글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단소가 바뀐다고 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법이니까요. 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르시카의 거친 파도는 세네카라는 인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로마의 화려한 변론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고독한 수행자만이 그 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실에서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소용돌이는 다시 한번 세네카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거친 돌산으로 둘러싸인 코르시카의 밤은 유독 길고 차가웠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던 세네카는 이제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인 외딴 집에서 홀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매일같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로마에서 올 사면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이 지나도 들려오는 것은 바위에 부딪히는 무심한 파도 소리뿐이었죠.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남는 나는 누구인가? 세네카는 자문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가르쳤던 스토아 철학의 문장들을 가슴 속에서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철학이 비로소 그의 뼈와 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황제의 자비를 구걸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며 인간의 영혼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헬비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는 이 섬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하늘은 어디서나 똑같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우주 전체를 떠돌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법이죠. 그러니 제가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불행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네카는 유배 기간 동안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식물의 생태를 연구하며 자연의 문답이라는 거대한 4세계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로마의 권력 암투 속에서 잊고 살았던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이 그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유한 것이 많을 때는 그것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거친 빵 한 조각을 씹으며 예전의 산의 진미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박한 식사가 주는 정직한 포만감에 감사했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화려한 침대를 그리워하는 대신 육체의 단단함을 확인하며 정신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세네카에게 이 8년은 형벌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단단한 닻을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은 듯 보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메살리나 황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세네카라는 이름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정적의 시간이야말로 세네카를 진짜 철학자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앉고 주름이 깊어질 무렵 코르시카의 조용한 해변에 낯선 배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그 배에는 세네카가 그토록 기다렸던 혹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된 로마로부터의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권력자가 세네카를 다시 원하고 있다는 뜻밖의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 소식은 축복인 동시에 세네카의 인생을 다시금 가장 위험한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어두운 초대장이기도 했습니다. 8년의 고독 끝에 마주한 그 초대를 그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코르시카의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세네카에게 운명은 다시 한번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옷을 입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49년 로마 황실의 안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새로운 아내가 된 이는
바로 아그리피나였습니다. 그녀는 로마 역사상 가장 영리하면서도 잔혹한 야심가로 꼽히는 여인이었죠.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인 도미티우스를 황제의 양자로 만들고 끝내 황제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그리피나에게는 로마 시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최고의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을 닦으며 성자로 추앙받던 세네카는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어느 날 평온하던 코르시카의 해변에 황실의 휴장이 선명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배에서 내린 전령은 세네카에게 황비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세네카님, 로마가 당신을 부릅니다. 아그리피나 황비께서 당신의 사면을 요청하셨고 황제께서 이를 수락하셨습니다. 이제 로마로 돌아가 어린 왕자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서신을 읽는 세네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 전 죄수복을 입고 쫓겨나듯 떠났던 그 길이 이제는 최고의 영예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면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 속으로 자신을 다시 밀어넣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8년 동안 머물렀던 낡은 오두막과 거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고독은 평온했고 가난은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로마는 보석으로 치장된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를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출세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배운 철학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해보고 싶다는 위험한 도전 정신이었을까요? 로마에 도착한 세네카를 맞이한 것은 아그리피나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네카를 앞에 앉혀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세네카, 나는 당신의 고결한 철학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아들이 로마에서 가장 빛나는 태양으로 보이게 만드는 당신의 명성입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위대한 황제로 포장하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네카의 앞에 선 12살 소년 도미티우스. 훗날 네로라고 불리게 될 아이는 아직 천진한 눈망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소년의 어깨를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에 지혜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로마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세네카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철학자였을지 모르나 인간의 광기라는 심연을 너무나 과소평가했습니다. 훗날 그가 교육한 제자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시작했을 때 세네카는 자신이 했던 이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로마의 화려한 궁전으로 입성한 세네카는 이제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실권자이자 미래의 황제를 만드는 그림자 권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으로 치장된 궁전의 벽 뒤에서는 벌써부터 피비린내 나는 음모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아침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서기 54년,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17살의 소년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광기로 점철되었던 이전 황제들과 달리 새로운 황제의 곁에는 로마가 가장 신뢰하는 지성인 세네카와 강직한 군인 브루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공부한 스토아 철학의 이상을 이 어린 제자를 통해 현실로 구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네로가 대중 앞에 서기 전 그가 내뱉을 문장 하나하나를
직접 다듬었습니다. 헌제여, 백성들은 공포가 아니라 자비로 다스려야 합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법이죠. 당신이 관대함을 보일 때 로마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세네카의 지도 아래 네로의 통치 초기 5년은 훗날 역사학자들이 네로의 황금기라고 부를 만큼 평온했습니다. 세네카는 가혹한 세금을 감면하고 원로원의 권위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사형 집행을 막았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검투사들의 잔인한 경기를 줄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노력했죠. 로마인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드디어 철학자가 다스리는 유토피아가 도래했다고 말입니다. 세네카는 이 시기에 자신의 철학적 정수가 담긴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자비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절대 권력자가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이 무엇인지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 모든 평화가 저의 덕분인가요? 사람들이 저를 신처럼 우러러보는군요. 어린 헌제 네로는 세네카의 칭찬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네로의 눈동자 속에서 피어오르는 위험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혜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대중의 환호에 중독되어가는 어린아이의 허영심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불안했습니다. 지금의 평화가 네로의 본성이 아니라 자신이 쳐놓은 철학이라는 울타리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네카 자신도 모순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비를 논하고 절제를 가르치는 철학자가 로마에서 가장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실권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의 저택에는 세상의 온갖 보석이 넘쳐났고 그가 소유한 토지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거력의 단맛에 취해 나조차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닐까? 밤마다 세네카는 화려한 침상에 누워 고뇌했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의 찬사가 들려왔지만 황궁의 깊은 복도에서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네로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세네카가 꿈꾸던 철인 정치는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포장지가 찢어지는 순간 그 안에서 어떤 괴물이 튀어나올지 세네카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금기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17 소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어둠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궁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꽃내음 대신 비릿한 욕망과 서늘한 광기가 복도를 메우기 시작했죠. 서기 59년 무렵 22살이 된 청년 황제 네로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승 세네카가 가르친 절제와 자비라는 도덕적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지루한 철학 강의보다는 리라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원로원의 딱딱한 보고서보다는 전차 경주장의 흙먼지가 저를 더 흥분시킨단 말입니다. 왜 황제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합니까? 메로는 세네카 앞에서 대놓고 하품을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세네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헌제여, 박수 소리는 바람처럼 공허한 것입니다. 리라를 타는 예인이나 전차를 모는 기수는 로마에 널려 있지만 제국을 정의롭게 다스릴 황제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즐거움이 백성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네로의 귀에는 스승의 충고가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로의 곁에는 새로운 여인 포파에아 사비나가 나타나 그의 욕망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네로의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였죠. 폐하,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눈치를 보고 저 깐깐한 세네카의 허락을 구하시나요? 진정한 황제라면 당신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포파에아가 지목한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그녀는 네로를 황제로 만든 1등 공신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부리려 했던 지독한 권력욕의 화신이기도 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사사건건 네로의 사생활을 간섭했고 심지어는 네로를 폐위시키고 다른 이를 황제로 세우겠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증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네로는 이제 어머니를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네로는 세네카와 근위 대장 브루스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먼저 제거해야겠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네카는 얼어붙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로서 가장 신성시하는 효도와 천륜을 저버리겠다는 제자의 말에 그는 심한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대한다면 자신 역시 네로의 칼날 아래 놓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네카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무거운 동이었고 철학자로서의 양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네로는 치밀한 계획 끝에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폐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네로는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을 억압하던 가장 큰 사슬이 끊어진 것이니까요. 세네카는 이 참극을 수습하기 위해 원로원에 보낼 편지를 대필해야 했습니다. 아그리피나가 황제를 암살하려다 실패해 자결했다는 거짓 보고서였죠. 붓을 든 세네카의 손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철학자의 붓이 살인자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도구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메로안의 괴물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네카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궁전에서는 매일 밤 난잡한 연회가 열렸고 메로는 무대 위로 올라가 광대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로마의 품격은 진흙탕에 처박혔고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네카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나는 괴물을 길러낸 스승인가? 아니면 괴물의 탄생을 묵인한 방조자인가? 내가 쌓아온 철학의 금자탑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 앞에 이토록 무력하단 말인가? 세네카는 자신이 공비려 세운 황금의 5년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는 메로에게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광기 어린 황제의 시선이 이제 서서히 자신의 스승인 세네카를 향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태양이 지고 달빛이 내려앉은 세네카의 저택 서재. 은은한 등불 아래 수천 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권장에서 그의 이름을 연호하던 찬사는 어느덧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로 바뀌어 날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네카, 자네는 입으로는 절제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로마의 모든 금을 긁어모으는군. 영국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스토아 철학인가? 이 말은 당시 세네카의 정적이었던 수이리우스 루푸스가
법정에서 내뱉은 독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네카는 로마에서 손꼽히는 거부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500개가 넘는 화려한 상하다리 테이블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 부족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준 뒤 가혹하게 회수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황제의 스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혐의는 그를 평생 따라다닌 꼬리표였습니다. 로마의 광장에서는 날마다 그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8년 동안 유배를 다녀온 사람이 순식간에 저토록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철학은 가난한 자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본인은 로마의 모든 꿀을 빨아먹고 있구나. 세네카는 이런 비난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등불을 밝히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글이 바로 행복한 삶에 관하여 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세상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철학자가 부유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부를 사랑하지 않지만 가난보다는 부를 더 선호할 뿐입니다. 부는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부에 영혼이 종속되느냐가 문제일 뿐이지요. 그는 변명하듯 적어 내려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화려한 상하 테이블을 당장 내다버릴 수 있는가? 나는 이 금무더기가 사라져도 코르시카의 그 차가운 바위 위에서처럼 평온할 수 있는가? 세네카는 자신의 이중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거친 배를 깔고 잠을 청하며 가난을 연습하기도 했고 때로는 비단 옷 아래에 거친 속옷을 입어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영혼이 썩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의 고뇌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네로의 궁전에서 흘러나오는 비린내 나는 소문들은 세네카의 고결한 철학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돈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절제는 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까? 네로는 가끔 세네카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비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네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부와 권력이 결국 메로라는 광기 어린 황제의 손바닥 위에서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는 그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언젠가 그의 목을 죄 밧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로마 최고의 부자이자 최고의 철학자라는 기묘한 동거는 이제 서서히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네로의 광기는 이제 가족을 넘어 로마 전체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세네카는 자신이 쌓아올린 그 거대한 금무더기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황제 네로는 한동안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폐륜이 로마 시민들과 군대의 반란을 불러올까 두려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부짖었죠. 그런 네로의 곁을 지키며 무너진 제국을 다시 수습해야 했던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스승 세네카였습니다. 그는 이제 철학자가 아니라 살인자의 죄를 덮어주는 공범이자 정교한 정치적 연출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떨리는 손으로 원로원에 보낼 공식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혹할 정도로 비겁했습니다. 아그리피나가 황제를 암살하기 위해 자객을 보냈고 그 음모가 탄로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죠. 원로원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의원들은 세네카가 읽어내려가는 보고서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누구도 감히 황제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토아 학파의 또 다른 거두이자 세네카의 오랜 동료였던 트라세아 파이투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항거였고 비겁한 타협을 선택한 세네카를 향한 가장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세네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나의 철학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어쩌다 이 피비린내 나는 광기 속에 함께 발을 담그게 되었나? 로마의 광장에서는 이제 세네카를 향한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쓴 자비에 관하여라는 책은 황제의 칼날을 닦아주는 행주였느냐며 사람들은 침을 뱉었죠. 세네카는 이제 황궁의 화려한 방 안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죽인 뒤로 더욱 거칠어졌고 이제는 스승의 조언조차 비웃으며 자신만의 광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기 세네카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머물며 죽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하는 법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는 밤새워 글을 쓰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고결한 문장들 위에는 여전히 아그리피나의 붉은 피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메로라는 괴물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오만이 결국 자신을 이 끔찍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메로는 이제 세네카의 존재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그 범죄를 덮어준 비겁함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살인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목격자를 오래 곁에 두지 않는 법입니다. 세네카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는 이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단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세네카는 이제 이 지옥 같은 황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62년, 세네카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강직한 동료였던 근위대장 브루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궁에서 세네카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로의 주변은 아첨꾼들과 독사 같은 정적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매일같이 황제의 귀에 대고 세네카를 모함했습니다. 세네카의 막대한 재산이 황제의 것이 되어야 한다며 욕망을 부추겼지요. 세네카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지킬 것인가? 어느 날 아침, 세네카는 네로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금장식으로 치장된 집무실에서 네로는 거만하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노 스승은 제자였던 젊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 하나를 내밀었죠. 폐하, 제가 로마에 돌아와 폐하를 모신 지도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폐하께서는 저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명예와 막대한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육신은 너무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네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네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토지와 저택, 그리고 보석들을 모두 폐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작은 서재와 고요한 시간만을 원합니다. 저를 시골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폐하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여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정적들의 명분을 없애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네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네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주며 부드럽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찌 그로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직 젊고 배울 것이 많은데 저를 버리고 떠나시겠다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황제가 스승의 재산을 탐내어 쫓아냈다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네로의 미소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네카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네카가 황궁에 남아 있어야만 자신의 광기를 가려줄 철학적 장식품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네카를 곁에 두어야 언제든 필요할 때 그의 목을 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겠죠. 아닙니다, 선생님.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것은 선생님의 공로에 비하면 미미한 것입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선생님은 어디에도 가실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절망했습니다. 네로의 포옹은 따뜻한 감사가 아니라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맹수의 발톱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 했던 그의 마지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황궁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로마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가 숨쉴 공간은 단 한 평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세네카는 스스로 유패를 선택했습니다. 병을 핑계로 황궁 출입을 끊었고 그 화려한 저택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거친 옷을 입었으며 산의 진미 대신 시장에서 파는 소박한 과일과 물로만 끼니를 때웠습니다. 황제가 독을 탈까 두려워 우물물조차 직접 떠서 마셔야 했죠.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집 안에서 죄수처럼 숨어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폐쇄된 공간에서 세네카의 문장은 가장 날카롭게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문 밖에서 사성일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해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황제 네로의 광기와 사치로 들끓고 있었지만 문을 걸어 잠근 세네카의 저택 안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던 노 철학자는 먼 곳에 있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세네카가 자신의 평생 철학을 집배성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벗 루킬리우스여.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네. 인생이 너무 짧아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끝이 난다고 한탄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아니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아.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을 뿐이지. 세네카의 붓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학을 걷어내고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을 종이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자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혹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혹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쾌락을 쫓느라 자네의 소중한 시간을 남에게 거저 주어버리지는 않았나? 우리는 돈을 뺏기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정작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왜 그렇게 쉽게 남에게 내어주는 것일까? 편지 속에서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와 마치 눈앞에서 대화하듯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죽음이 두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가상의 질문에 세네카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루킬리우스,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미래가 아니라네. 사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모두 죽음의 영역에 속하네. 그러니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한 사람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덤으로 얻은 삶을 선물 받는 기분일 걸세. 그는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공부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결한 성찰 중에도 세네카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서 저질렀던 타협과 무김의 흔적들이었죠.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거친 풍랑 속에 몸을 던졌던 사람이라네.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기도 했고 더러운 진흙탕에 발을 담그기도 했지. 하지만 루킬리우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지. 이 편지들이 쌓여가면서 세네카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은 좁은 저택에 갇혀 있었고 목숨은 황제의 손바닥 위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로마를 넘어 영혼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이 문을 두드려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네카가 그토록 경계하던 바깥 세상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네로를 제거하려는 원로원 의원들의 은밀한 움직임, 이른바 피소의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모의 그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세네카의 집 문턱까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네카가 완성하려 했던 인생의 마침표는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찍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65년의 로마는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대화재 이후 황제 메로의 광기는 극에 달했고 로마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건축물들이 잿더미로 변한 자리에 황제는 자신의 거대한 궁전인 황금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시민들과 원로원 의원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 불꽃을 하나로 모은 인물이 바로 가이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였습니다. 피소는 매력적이고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네로를 몰아내고 공화정의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군인과 의원을 포섭했습니다. 이른바 피소의 음모라 불리는 이 거대한 암살 계획의 그림자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의 명단 속에는 세네카의 이름도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네카가 칼을 들고 모의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음모자들이 세네카라는 거물급 인사의 존재를 자신들의 명분으로 삼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폐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 늙은 여우 세네카를 영원히 잠재울 완벽한 명분이 생겼단 말입니다. 네로의 새로운 측근이자 악명 높은 근위대장 티겔리누스가 독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황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음모자 중 한 명인 안토니우스 나탈리스를 고문하여 얻어낸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자백을 내밀었습니다. 나탈리스는 목숨을 구걸하며 세네카의 이름을 입에 올렸지요. 세네카가 피소를 만나 암살 계획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로는 보고서를 읽으며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가르치고 훈계했던 그 거추장스러운 스승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비열한 흥분이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서재를 서성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스승, 나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자가 감히 제자의 목에 칼을 대려 했단 말인가? 세네카, 당신은 끝까지 고결한 척하더니 결국은 권력의 노예였구나.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그 고귀한 죽음을 선물해 주마. 그 시각 로마 외곽의 별장에서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세네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파울리나와 함께 소박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로마 시내의 소음은 강물 소리처럼 아련했습니다. 세네카는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정리하며 모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백 명의 근위대원이 별장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거친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근위대장 실바누스가 세네카의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네로의 서신을 세네카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그대는 황제 폐하를 암살하려 한 피소의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 즉시 폐하의 질문에 답하라. 나탈리스를 만난 적이 있는가? 그와 무슨 음모를 꾸몄는가? 세네카는 자리에 일어서지도 않은 채 차분하게 실바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보다는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해탈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탈리스가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은 있죠. 하지만 나는 그에게 몸이 아파서 손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전했을 뿐입니다. 내 목숨이 피소의 목숨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내 황제의 피를 손에 묻힐 만큼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세네카의 대답은 명료하고 당당했습니다. 시바누스는 차마 세네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황궁으로 돌아가 네로에게 보고했습니다. 세네카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고 말이죠. 네로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공포가 없다면 공포를 만들어주면 그만이다. 실바누스,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전하라. 황제의 자비는 여기까지라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 거부한다면 내 손으로 직접 죽여주마. 시바누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세네카의 별장을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세네카의 저택 위로는 불길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로마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나이의 마지막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철학은 과연 죽음이라는 거대한 심연 앞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서슬퍼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별장 안은 비탄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맑은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친구들의 어깨를 일일이 다독이며 물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지혜는 다 어디로 갔나요? 운명의 타격에 대비해 우리가 준비해온 그 수많은 시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네로의 잔혹함을 우리가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형제를 죽인 그가 자신의 스승까지 죽이는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 파울리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파울리나는 남편과 운명을 함께 하겠노라며 자신도 혈관을 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네카는 아내의 고귀한 결단을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삶의 즐거움과 위로를 가르쳤지만 당신은 이제
죽음의 영광을 선택하는군요. 우리의 결말은 똑같이 용기 있겠지만 당신의 용기가 더 빛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팔목의 혈관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몸은 너무나 노쇠하고 말라 있었습니다. 피는 느릿느릿 흘러나왔고 죽음은 생각보다 더디게 찾아왔죠. 유체의 고통이 길어지자 세네카는 다리 뒷부분의 혈관까지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아내 파울리나가 겪을 고통이 걱정되었던 그는 그녀를 다른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에서 그는 고통에 신음하는 대신 마지막 힘을 다해 서기들을 불렀습니다. 나의 마지막 생각을 받아줬게.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정직한 유언이 될 것이네. 그는 숨이 가빠오는 와중에도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정교하게 구술해 나갔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며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의 정신만은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죽음은 여전히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 세네카는 과거 소크라테스가 마셨던 동미나리즙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그의 몸은 독기운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로 몸을 옮겼습니다. 증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피를 손에 묻혀 주변의 하인들에게 부리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입니다. 나는 이제 이 낡은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 나아갑니다. 질식할 듯한 수증기 속에서 세네카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한 로마 최고의 부자도 황제의 위엄 있는 스승도 아닌 오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한 명의 철학자로서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육체를 죽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세네카의 정신은 네로의 칼날보다 훨씬 강력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온 로마가 세네카의 죽음 소식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고결함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네카가 남긴 마지막 피의 흔적은 대리석 바닥을 타고 조용히 스며들었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이제 로마를 넘어 시공간을 뚫고 2000년 뒤를 사는 우리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카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모순투성이입니다. 절제를 노래하면서도 막대한 부를 쌓았고 자비를 강조하면서도 제자의 살인을 묵인해야 했던 고뇌하는 지식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세네카는 구름 위에 사는 성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현실의 진흙탕에서 발을 굴리며 어떻게든 올바르게 살아보려 몸부림쳤던 한 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네카가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임으로 살라는 준엄한 꾸짖음이자 따뜻한 격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짧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하죠.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느라 혹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네카는 죽음을 앞두고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킬리우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내일 아침에 뜨는 해는 자네에게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 될 것이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울림을 줍니다. 은퇴를 하고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쓸쓸해질 때마다 세네카의 목소리를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소유한 재산이나 당신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낸 당신의 의지에 있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던집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육체의 질병 앞에 무너지기도 하죠. 하지만 세네카는 코르시카의 척박한 섬에서 8해를 견디며 진명했습니다. 장소는 바뀔 수 있고 상황은 나빠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세네카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는 비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음 앞에서 보여준 초연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지혜의 등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어지럽고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세네카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가만히 읊조려 보세요.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공연되었느냐보다 얼마나 훌륭하게 연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배역을 충실히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세네카가 죽음의 증기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그 평온함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깊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밤이었습니다.